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명사를 만나 지혜를 배워보는 명사 원터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술, 특히 미술 하면은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기 쉽죠. 그런데 이 미술이 치료의 도구가 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청진기나 메스 대신 미술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미술 심리교육 대표님 김은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술 치료사 또는 미술 심리 상담사, 이렇게 하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심리 치료가 좀 뭔지 먼저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심리 치료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고착이 일어났을 때 그 고착된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듣고도 좀 어렵네요. 어렵나요? 예. 우리가 현대인들이 어떤 심적인 고통을 겪는다,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것 자체가 어딘가 내가 한 곳에 마음이 고착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고착되어져서 나온 반응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불행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상태는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었지만,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자동화되었을 때 이미 그 상황이 아닌데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같은 반응을 반복하게 되는 거. 그랬을 때 관계라든가 또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제 무리한 표현을 하게 되고 느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 치료는 사실 심적 고착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미술 치료는 뭐냐라고 했을 때, 미술 치료라는 것은 미술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어떤 미술적인 공간 안에서 그 심리적인 고착을 발견하고, 그리고 미술이라는 창조 활동을 통해서 그 고착되어 있는 것을 유연하고 또 즐겁게 표현함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교수님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고착이라는 단어를 네. 많이 쓰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게 뭐 일반적인 집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상태를 고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고착이라는 집착이나 상당히 좀 유사한 뭐 단어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심리적 고착이다, 이런 단어를, 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예.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를 계속 고집해서 사용하는 때, 그거를 고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방어 기제 중에 하나군요. 맞습니다. 방어 기제죠. 예, 심리적 고착과 방어 기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그래서 네. 그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잘못된 고착을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사실 잘못된 고착이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예. 일단 어디에 고착되어 있는지 이거를 발견하는 하는 게 게 가장 중요하죠. 누구나 우리는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누구나 사실 내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이게 어떤 방어 기제, 어떤 고정되어 있는 그 사고,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견됐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는 반드시 정서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발견했을 때 사실은 많은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저항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때의 그 부정적인 정서를 다시 경험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심리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교육학도 전공하시고, 미술교육학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은 표현예술 치료학을 하셨어요. 네. 한양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네. 또 이제 미술 심리교육 대표님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회사인 거죠. 네. 네. 한양대 안에 있는 교내 예. 창업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네. 미술 심리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게 된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 미술 교육을 학부에서 전공을 했고 네. 또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술 교육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상태에서도 뭔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미술 작업을 하는 과정에 분명히 미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박사인데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게 미술 치료였고 네. 다행히 미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제가 가졌던 미술에 대한 그 네. 궁금증이 해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의미 있고 이 재미 있고 가치 있는 이 일을 더 깊이 있게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미술 교육은 그림 그리는 교육을 시키는 거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심리 치료는 이제 표현예술 치료학에서 이제 배우신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미술 교육은 네, 그렇죠. 사범대에서 미술 교육학과에서 미술 교육은 그냥 그리는 네, 교육. 그리기도 하고 네. 또 그걸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 이걸 예. 중심으로 교육을 거기에서 받았죠. 한 단계 더 남아가서 네. 미술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느냐 네. 그쪽으로 나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미술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미술 치료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술 치료사들은 이제 내담자랑 만나서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미술 작업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 그리는 작업하고. 네네. 예. 사실 밖에서 보면 미술 교사들이 하는 일이나 미술 치료사들이 하는 일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가장 큰 차이는 미술 교사들 또 미술 작업을 한다는 것은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훌륭한 미술 작업을 완료시키고 또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죠. 미술 치료사는요,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호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내면을 탐색하고 그 내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서 미술 작업을 해 나가도록 돕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봤을 땐 비슷해 보이지만 네. 가장 다른 거는 목적이 다르다. 네. 하나는 예술 창조 행위가 목적이고 네네. 이거는 심리 치료를 하는 그렇죠. 것이 목적이고.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창조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네. 예, 여기에 더 중점을 둔다는 부분이 아마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미술 이 치료, 미술 심리 상담을 받게 되는 건가요? 미술 치료라는 이제 이름으로 처음 그 시도를 한 경우는요, 100년 이전에 정신분석학자들이 사실 정신분석은 언어를 가지고 이제 심리치료를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소아들은, 어린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정신분석을 하기 어렵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래서 말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잘 못할 네, 경우에 네.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렇죠. 말하기 어려우니까. 예. 특히 자신이 무엇이 어렵고 자신의 호소가 뭐고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정신분석에서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정신분석 대상이 되게 어렵다라는 통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또 뛰어난 정신분석 학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내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이라는 걸 네.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게 굉장히 잘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보내주고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심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네. 그런 성과를 얻어짐에 따라서 심리치료에 미술이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이해가 생겼고요. 네. 그쯤에서 사실 미술이라는 게 뭔가 정신병자들에게 특별한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이해 또는 미술을 이용했을 때 네. 가족들이 함께 미술을 그렸을 때 어떤 가족의 문제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도전이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미술 치료의 대상들이 점점 넓어졌어요. 아동들로부터 성인들로 이렇게 넓은. 그럼 성인들은 어떤 분들이 되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나요?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술 치료는 대단히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대상자들에게 되게 그 어떤 심리적 도움을 주는데 좋은 도구이다. 네. 그런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아,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로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뛰어난 도구, 치료 도구이기도 하지만 잘 표현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매우 오히려 더. 네, 오히려 더. 왜냐하면 심적 고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왜 고통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까지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비언어적인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찰해 나가는데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 미술이라는 도구는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능이 좋은 분들을 잘 설득해서 그림을 그리시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도와드리면은 이 이해를 빨리 하세요. 통찰을 굉장히 빨리 경험을 하시고 스스로가 이 방법을 가지고 자기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기능이 좋은 뛰어난 분들에게 이 미술 치료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성인들 중에는 이제 그림을 좀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미술 치료를 받기 위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미술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 신경학과 뭐 의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분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권유해서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미술 심리 치료 또는 미술 심리 상담이요. 굉장히 다양한 국면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체 인구로 보면은요, 각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정신과 기관, 학교 이런 데서 사실 미술 심리 상담 사들의 요청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이제 재활의학과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일하는 일도 굉장히 적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나 미술 치료를 좀 받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는 예. 않습니다. 네. 지금 그럼 이렇게 네. 직접 치료를 해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되죠? 인원수로 제가 말씀을 제가 통계를 안 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술 치료가 우리나라에 미술 치료라는 이름으로 상륙한 건 2000년대고요. 2010년도부터 이제 각 대학원 등에서 이제 미술 치료학과들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의 약 40개 대학원에서 미술 치료 학과생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심리 그 협회들이 미술 치료사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학원에서 졸업한 이제 미술 치료사들이 어떤 전문가로 좀 활동하려 인정받는 그런 추세고 그 인원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지 않은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매년 수 있을 수백 것 명은 같아요. 배출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나는 좀 미술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 아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미술 이 치료를 받으러 와야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심리적인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그 심리 상담을 이용하고 계시죠. 사실은 매체를 사용했을 때 빠른 속도로 자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이제 미술 치료사들은 믿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그림 못 그려,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 이래서 이제 미술 치료 쪽으로 가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권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기도 하는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
아, 내가 누군지. 네,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한 혼돈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미술만큼 확고하게 자기에 대한 이해를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이 좀 부족한 사람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부족한 분들에게 당연히 적합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울하거나 불안한 분들에게도 아, 그런 증세가 자주 네. 온다. 네,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미술이라는 도구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굉장히 심각한 병리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아, 그런 분들, 일상생활을 제대로 네. 영위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런 분들도 특별히 자기가 뭐 어떤 몸의 신체기관 뭐 어디 심장에 문제가 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어디 다쳤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도 자기가 무기력증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 미술 심리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이거죠. 네,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이걸 보면서 자기가 한 번 정도 아 내가 받아보면 어떨까 다른데 병원 가서 굳이 어떤 약을 먹어서 이게 낫는다고 하지 않을 때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한양 미술 심리교육 대표님도 같이 맡고 있어요. 강의를 네. 하시면서 네. 한양 미술 심리교육은 어떤 뭐를 하는 기관인가요? 한양미술심리교육은요, 이제 올해 3월에 예. 세워진 설립한 회사고요. 회사예요. 네, 회사입니다. 그럼 돈을 버는 회사인가요? 돈을 안 버는 건 아닌데 이제 예. 기본적으로 소셜 벤처고요. 예. 네. 그 용인시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는 한 30개 어린이집에서 이제 미술 심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아동들한테. 네, 유아동들인 유아동. 거죠. 0세부터 36개월 정도 되는 아동들에게 미술 심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좀 계기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영유아들의 발달 지연이 좀 심각한 상태인 걸로 모이질 사실은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또 어머니들도 사실 자기 본인의 아이들이 어떤 발달 지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실제로 점점 그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추세를 이제 실감하고 있고 시대적인 어떤 요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유아들에게도 이런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이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용인시 어린이집 회장님하고 이렇게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네. 전체 그 원생을 다 데리고 와서 한 번씩 상담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 어린이는 좀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몇몇만 선정해가지고 하세요? 지금 현재는요, 몇 명만 선정해서 하기보다는요, 그 어린이집에 약 10명에서 한 뭐 15명 이 정도의 그 소규모 단위의 집단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함께 미술 치료사들하고 어떤 미술 작업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즐기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술 재료와의 반응도 미술 치료사들이 살펴보고요. 미술 활동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그 언니 오빠들이 실제로 놀이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특히 영유아들은 그림 잘 못 그릴 수 그쵸. 있는데 네, 네. 그럼 어떻게 그 영유아들의 그림을 통한 심리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제 그림을 그린다,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림이라는 걸 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유명한 로엔펠드라고 하는 미술 교육학자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개념이 좀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를 그려줬어요. 네. 이전에는요. 네. 근데 이제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그 작가의 삶, 그리고 작가가 보고 있는 나만의 세상을 드러내는 거라고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술 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림이라는 거는 그렸을 때만 그림이 아니고요. 내가 미술 매체를 들고
문질러. 여기서부터도 그림인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미술 치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미술적 표현 방식은요, 선험적인 능력이에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난화라는 낙서화. 아이들이 18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손에 근육이 생기고 연필을 잡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맞아요. 휘두르거든요. 예, 예. 이걸 이제 난화라고 하고 낙서화라고 해요. 예. 미술 치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림 방식은요, 이 난화예요. 네. 그래서 이 난화서부터 자기 표현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유아 아이들이 미술 재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실 미술 재료라는 건 낯선 재료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재료일 수 있어요. 빨간색 물감. 이거를 봤을 때 좋아서 이렇게 만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결코 만지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예. 어떤 아이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도 표현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느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들이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미술 치료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 이 어떤 심리 치료뿐만 아니고 그 어린아이의 창조적인 어떤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데도 같이 사용을 하는 거군요. 지금 말씀을 되게 정확하게 하셨는데요. 심리 치료하고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 거랑 사실 동의어예요. 아, 그래요? 심리적인 문제는 고착에서 오거든요. 그 고착을 해결하는 거는요, 새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성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심리치료 상태에서 그 내담자가 변화하는 과정의 창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미술 치료는 이 창조성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물체로 표현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말이 사실은 동의어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심리 치료와 네. 성장은 동의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미술 심리 치료를 할 때 그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게 어떤 게 있어요? 그 미술 치료의 여러 기법들은요, 현대 미술적인 기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화라는 거, 이 난화도 사실 현대 미술가들이 미술 작품으로 만드는 방식이고요. 뭐 콜라주라든가 데칼코마니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실제 현대 미술가들이 시도했던 작품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미술 치료의 재료와 기법은요, 사실은 현대 미술의 재료와 기법과 같이 간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미술 치료사들이 끝없이 내담자에게 적합한 재료를 찾아가는 거,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거, 그거 자체가 치료적 과정이라고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어린애들이 보면은 시각부터 청각, 촉각 뭐 다 네. 미각 사용해서 그 하는 오감놀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내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이 찰흙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또는 뭐 풀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거든요. 그런 재료들하고 봤을 때 사실 오감놀이 하는 거하고 미술 심리 교육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을 왕왕 하셨던 그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예. 가장 큰 차이는요, 범위와 깊이, 그리고 그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오감놀이는 그냥 재미로 놀이로 그냥 하는 거고. 오감놀이는 오감을 활성화시키는데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감각은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발달하는 거잖아요. 미술 치료사들은 그 감각을 사용하게 하는 정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감각을 넘어서 표현하는 과정 안에 일어나는 고착, 어디에 이 아이가 고착되어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요. 그걸 어떻게 개입해서 그거를 유연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를 그 세션 안에서 평가하고 개입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진행하고 있는 그 교육자와 치료사는 굉장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미술 치료를 하는 도구들이 다양하네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양미술심리교육 거기에서는 아이들에게 황토를 가지고 작업을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 밀가루 작업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제 들꽃을 채집해 와서 그걸 가지고 만다라 작업을 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미술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아, 그들의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고도? 네, 맞습니다. 네. 네. 영유아들이 다룰 수 있는 재료들을 선택하고 또 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재료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수준에서 어떤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국수? 이런 것들도 좋은 미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가들이 가닥을 잡고 이거를 흔들어 보거나 또 자르거나 이걸 부신 다음에 도화지에다가 풀로 그림을 그리고 국수를 붙여서 자기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성폭력을 당했다. 네.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뭐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심리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미술 심리 치료를 받으러 갔다 그러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나요?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신체적인 위협을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그 경험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 치료사들은 이 내담자가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찰흙이라든가 지점토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는 연필이라든가 목탄 같은 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아, 그림의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지도 네. 매우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할 경우에는 잡지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지를 찾아와서 콜라주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 성폭력 대상으로 한 어떤 이제 미술 치료 작업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것은 천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고 또 어떤 천 조각을 가지고 신체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이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네. 너무 집중이 됐는데 실제로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심리 치유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 대상이 생상과 만날 수 있는 예. 재료를 탐색해내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 이게 미술 치료사의 창의성이죠. 네. 병도 이렇게 보면 뭐 전치 3개월, 뭐 전체 치료하는데 3개월이 네. 걸린다 뭐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럼 그림을 통한 이런 치유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실제로 이제 심리 치료를 받는 데에 이게 얼마 정도 걸리느냐 이거는 사실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관에서 이제 심리치료적 프로그램 들어간다 그러면 단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12회기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미술치료사 입장에서는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해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어, 있고 예. 또 1년 정도 매주 미술치료 작업을 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자기 자신도 아 내가 변화됐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기간인가? 네. 근데 그 병리와 예. 증상에 따라서 차이가 워낙 크기 예. 때문에 좀 일반화시키긴 좀 이건 어렵고요. 쉽지 예.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12회기만으로도 완전히 삶의 색조를 바꾸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재소자 같은 사람들도 네. 이 미술 심리 치료를 통해서 많이 네. 재범률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 가능하고요. 예.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저희 학과에도 예.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학생으로 계세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굉장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많지는 않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계신 곳이 워낙에 그런 접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쪽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예. 미술 치료사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가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재소자들이 예. 그 실제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느냐, 사실 여기까지 검증된 사실은 보고서는 저는 아직 못 네. 봤고요. 그런 재소자들의 어떤 심리적 변화를 예. 이끌었다까지는 사실 연구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재소자들은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좀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여기에 머무는데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네. 그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심리적인 기저까지도 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네. 해보거든요. 네, 사실은 심리치료는 성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마 그 재소자들 안에 그런 이제 미술치료가 일어나는 거에 이제 핵심은 재소자들이 스스로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것, 네. 여기에 아마 포커스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변화로 이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린이들은 이제 아동들이 많이 할 것 같고 네. 성인들 중에는 네. 고부 갈등을 많이 겪는다 그러면 이 맞아요. 미술 치료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떤가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고부 갈등과 관련한 뭐 논문이나 그런 사례를 저는 보지 못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 예. 그래서 모자가 함께하는 미술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아이를 낳는 것도 너무 어렵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도 사실은 성숙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겪는 사실 우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사회가 사실 돌봐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럴 때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미술 매체를 가지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작업하는 거, 네.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직접 상담도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술 치료사, 미술 심리 상담사들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거죠, 그거? 사실은 많은 시간을 치료사들을 양성하는 데 양성하는 시간을 쪽이다. 쏟고 예, 우리 쏟아 왔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직접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맨 처음에 경험한 대상자들이 그 집이 없는 노숙자, 노숙자 쉼터에서 이제 예. 한 6개월 정도 보조 미술 치료사로 들어갔어요. 예. 그 대상자들이 한 10몇 분 정도 됐고 그분들이 모두 다 남성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치료사분하고 보조치료사 둘하고 같이 들어가서 미술 치료를 했는데 미술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주치료사하고 이제 그림을 처음에 그릴 때 사실 이제 젊은 나이였고 무서웠어요, 그분들이요. 아, 무섭죠. 보는 네. 것도 무섭죠. 네, 예. 네, 같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무서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듣게 되고 그 그림 안에 담겨진 그분들의 삶, 그리고 그분들의 숨겨진 열정, 또 고통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사실 한 명 한 명 너무나 멋진 분들이구나 이런 이해가 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점점 모습도 바뀌어지시고요. 예. 그림도 훨씬 더 선명하게 그리시고 자기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설명하게 되시고 네. 이런 외면도 달라지시는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일을 드러내는 이런 작업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료사가 그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대로 수용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느끼게 되는구나. 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거를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이제 미술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처음 계기였던 것 같고, 이후의 모든 경험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 경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숙자라고 하면 네. 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정생활 이런 데서 거의 이제 나락에 빠진 상태에서 이제 노숙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미술 치료를 통해서 네. 자아를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맞습니다. 바로 네.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네. 한번 재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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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과 예. 표현, 태도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직접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네. 거죠. 예. 6개월 정도 예. 이제 치료 작업을 기간이 하고 그리고 종결했습니다. 예. 예. 실제로 거기 노숙자들 중에서 이 미술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노숙 생활을 벗어난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상황에서 이제 보조치료사였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분들의 일정까지 추적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술 치료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어? 라는 질문을 사실은 자주 받을 수 있는 질문이고요. 네. 효과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자기 보고식의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주 자살 행위를 하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자주 잠을 못 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자기에 대한 느낌이 변화하면 그런 여러 심리 치료와 관련된 척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변화하는 것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 그 체크리스트라든가 검사 도구를 가지고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고 네.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많이 좋아진 점들이 발견이. 논문 쓸 때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하고요. 뭐 그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함으로 해서 그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죠.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하시면 건 상대적인 거여서 예. 주로 의미 있게 예. 효과가 있었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교수님은 직접 이렇게 노숙자들을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지만 이거보다는 직접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네. 치료 상담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심리 상담사 이런 분들한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입학생들을 한 3가지로 보고 있어요. 우선은 젊은 친구들, 자기가 미래에 뭔가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미술 치료사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미 자기는 미술을 하고 있어. 작가이기도 하고 또는 미술 교육을 하고 있어. 근데 저처럼 미술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뭔가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 미술 치료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스마트하고 너무나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삶을 정말 멋지게 사는 것 중에 예술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 이건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미술 치료를 배웠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정말 전문적인 네. 미술 치료사를 양성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수용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걸 직업으로 갖더라도 충분히 다른 직업 못지않게 충분히 보장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밝은 부분과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 치료는 워낙에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현대 사회가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우고 자신의 삶 또는 자신의 어떤 사업에
연결시켜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막 돈 벌고 이런 것보다 봉사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문 미술 치료사들이 공부해서 앞으로 내가 평생 미술 치료로 살겠다.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저희 학기는 이제 4학기거든요. 4학기를 공부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졸업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마음 먹고 미술 치료 활동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근무를 하고 3, 4회기 정도 진행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2, 300 정도를 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 치료사들이 조금 더 연대해서 네. 이런 시장이라든가 또 미술 치료사들이 바로 내담자들하고 만나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방송을 보고 나 직업인으로서 미술 치료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그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첫 번째는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술적 경험을 할 정도의 용기. 제가 용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 예술은 용기가 있으면 경험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 용기. 미술 치료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긴 호흡을 갖고 자기의 성장의 어떤 여정이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고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원으로서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네. 약간의 봉사 정신을 자세를 좀 요구하시네요. 그 봉사 정신보다는 깊이 있는 이해,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계속 추구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좋은 미술 치료사가 많은 사회가 되기를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사들이 언제나 내담자를 만날 수 있고 미술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돈이 있든 없든 시간이 있든 없든 언제나 미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 어쩌면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미술 치료를 하면서 인간은 예술을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술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은진 대표님 모시고 미술 치료, 미술 심리 상담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직은 미술을 통한 치료가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까지는 아직 정착이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미술 분야 이런 것들도 보편적인 그런 대체 의학으로서 확실하게 좀 더 발전해내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